뭐야? 지금 내가 이 성적을 받은 건 다 누구 탓이다? 너 전쟁 졌잖아. 돈이 없지 어떻게 거지. 돈 빌려줘. 근데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게 된 강의 주제는 국채보상운동, 나눔과 책임으로 하나 된 이야기입니다. 나눔은 우리가 아는 이 국채보상운동은 크게 세 가지 나눔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나눔, 권리의 나눔, 재화의 나눔. 그리고 책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려는 서민들, 이런 약자들의 행동이 국권 수호를 위한 책임과 연동이 되어 나타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의 상황, 그 큰 틀 속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노비부터 황제까지 동참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여기 약간 좀 어린 학생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부분이 내신에 100% 나올 거고요. 수능에도 100% 나옵니다. 제가 또 전문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권 피탈 과정인데요. 자, 국채보상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언제 나라를 빼앗겼냐? 외우기도 딱 좋아요. 딱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냐? 바로 1904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1시간 동안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 직전의 시기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저항을 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뒤에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요, 이게 당시 때 그림이에요. 보시면 제일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본인이 지금 우리 조선인의 허리를 당기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러시아 사람이 지금 허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반도를 놓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지금 눈치싸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왜? 러시아의 꿈이 뭐냐?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또 일본의 꿈은 뭐냐? 한반도를 거점으로 해서 만주 요동, 중국 본토 대륙으로 가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둘 다에게 한국, 조선, 한반도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러시아입니다. 일본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세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아는 고종 황제가 왕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요, 황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기가요. 그리고 드디어 딱 1904년에 러일 전쟁이 결국 일어납니다. 한반도를 놓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가지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둘이 전쟁이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단계를 하나씩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계를 볼 건데요. 그러면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일본이 뒤에 있고요. 약한 일본이 있고 뒤에 외국인이 더 서 있죠. 영국과 미국이에요. 사실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지도를 보게 되면 한국과 동아시아 지도만 보잖아요. 이 당시 때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게 되면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항상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러시아가 짜증나는데 요것 봐라. 일본과 러시아가 둘이 사이가 안 좋네? 뒤에 있는 것처럼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등에 업고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에 또 상황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Excellent, monsieur. Beautiful ladies. Yes, thanks, Mr. Hayashi. I appreciate your throwing a splendid party. My pleasure. It's my friend. Birthday. Дорогой товарищ, 2 остр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2 сапога пара.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Let's be patient. Bloody Russians. All they know is about how to drink vodka and nothing about courtesies. You better withdraw your troops from Yongnam-pong. If you have time to rest here, before we wipe you out, we already know you are going to sneak into Chosun. What are you going to do if we say no? I'm going to start a war? Can you win? 네, 어느 편에 쓰냐에 따라서 일본 편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엔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 속입니다. 열전쟁과 발발과 동시에 우리는 큰 위기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러일 전쟁의 결국에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식민지로 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요, 우리한테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한일의정서예요. 1단계,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 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군대 주둔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조선아, 큰일 났죠. 러시아가 내려온다. 우리가 니들 지켜줄게. 니들을 지켜주려면 니들 땅에 우리의 군대를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어야 돼. 니들의 땅을 우리가 군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야 돼. 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마음대로 주둔해요. 그 내용이 담긴 게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땅에 지금 일본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육군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했던 게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요, 승기를 잡아요. 승기를 잡자 다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이 1차 한일협약이에요.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단계를 2스텝, 2번째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문 주둔, 고문 파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요. 이 고문이 우리가 아는 으악 이 고문이 아니라 정치적 자문을 받는 고문을 얘기를 해요. 그 자문이 누구냐?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내정 고문, 외교 고문입니다. 예를 들면 외교 고문은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뭔가를 하려면 스티븐슨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내정 고문의 메가타입니다. 왠지 모르게 매기가 생각나는 이런 매기처럼 생긴 메가타. 이 메가타가 재정 내정 고문이에요. 우리 국채보상운동도 이 인물과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뒤에 한번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정 또는 정치와 관련된 거는 이 메가타의 자문 고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일본이요, 명확해요. 얘들은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러일 전쟁이 딱 승리로 끝나자마자 뭐부터 하냐?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조약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형님. 미국 형님. 형님은 필리핀 갖고 싶어 했잖아요. 형님, 필리핀 가져가세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조선, 한반도 가져갈게요.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1차 영일 동맹 때 동맹을 체결하면서 러시아 공격의 지원을 받았겠죠.
전쟁 끝나고 2차 영일 동맹 체결을 하는데 여기의 핵심 내용은 또 이거예요. 일본이 영국한테 형님 인도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 형님 인도 가져가세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조선 한반도 하나만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가져가라. 영국으로부터도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약이 뭐냐면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전쟁의 당사자였던 이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핵심 내용은 뭘까요?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를 하겠죠. 야 러시아야 너 전쟁 졌잖아. 이제 조선의 손 떼, 한반도의 손 떼야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요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를 먹는 데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조약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조약이에요. 바로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하는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조약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립니다. 사실상 나라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미국과 FTA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의 허락을 받고 일본이 대신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당연히 고종 황제는 나 이거 안 한다.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도장을 찍지 않겠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조약의 저기는 증명서류를 보게 되면 고종 황제의 낙인과 직인이 없어요. 즉 우리가 아는 을사오적 그들이 임의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호국가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를 더욱더 감시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조선 총독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는 총감독하는 거.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겼던 1910년부터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는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감부의 최고 대장이 누구냐? 통감이에요. 그 일대 통감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들 아는 일본인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저항이 바로 의병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바로 들고 일어나는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평민들도 의병에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돌돌이 아저씨. 이름부터 평민틱합니다. 돌이 2개나 들어간 신돌석 장군을 비롯한 의병장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고종 황제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거 내가 도장 찍지 않았다. 나는 이 조약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 조약이 발동되냐? 이거는 억울한 조약이다.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라는 사절단을 만듭니다. 이 트리오, 이씨 3명이죠.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 3명을요. 네덜란드로 파견을 합니다.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라는 큰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이 회의는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초강대국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여기에 사절단을 보내서 의도가 이거겠죠. 억울하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억울하게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강대국의 지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사전에 이거를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이 나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결과를 가지고 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바로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이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걸 알자마자 바로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고종 황제야, 너 제정신 있니? 너 을사늑약 체결했잖아. 너 외교권 박탈당했잖아. 근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그 이유로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시 황제 자리에 즉위를 하죠.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종입니다. 고종의 아들요. 고종 황제가 당시 그림 보시면 쫓겨나는 거죠. 저렇게.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강제 퇴위를 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식민지로 가게 되는 네 번째 단계를 맞습니다. 바로 정미조약이 체결돼요. 1907년에. 이때 이 조약이 체결되지 2달, 5달 전에 일어났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시기 때. 자, 그러면 이 정미조약의 핵심은 뭐냐? 한 단계를 더 들어가요. 뭐냐면 차관 정치라는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통감 정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감 정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통감의 힘은 계속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플러스 차관 정치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차관 정치는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 있죠. 정말 높은 사람. 그 차관 자리에 일본인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자리에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일본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일본은요, 사실 이때쯤 되면 일본이 이제 나라를 뺏기 한 3년 전이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우리나라가 지들 거야. 일본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 대한제국을 먹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제거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부속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군대 해산이 들어가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싹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잘린 군인들이 오예 나 잘렸다 나 백수 집에 가서 놀아야지. 집에 가서 놀까요? 아니겠죠.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합류를 하냐?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 시기는 정말 미친 듯이 싸워요. 군인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전투력으로 1년에 일본군과 1000회 이상 전투를 치릅니다. 결국에는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미조약이 체결됐던 1907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이죠. 이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저항을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저항으로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볼 겁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 맞서기 위한 저항이 크게 투 트랙,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의병이고 하나가 바로 애국개몽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도대체 뭐냐? 둘이 사실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을 제가 좀 쉽게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제2인강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쳤습니다. 이런 젠장. 수능을 쳤는데 전국 꼴찌를 한 거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전국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 딱 두 개의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젠장. 은동진 저 쓰레기 같은 강의 때문에 내가 전국 꼴찌를 했다. 지금 내가 이 성적을 받은 건 다 누구 탓이다? 아, 은동진 탓이다. 이게 의병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이 오게 된 거는 싹 다 누구 때문이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을 덜어내자. 이게 의병이에요. 총칼 들고 싸우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흐름이 있냐? 학생이요.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네. 그리고 수능을 쳤는데 이런 또 사뿐하게 전국 꼴찌를 한 거야.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젠장! 은동진 근데 수업은 너무 완벽했다. 은동진의 인강 수업은 너무 완벽했는데 내가 맨날 인강 들을 때 게임을 하고 내가 맨날 핸드폰을 하고 내가 잤다. 모든 것은 나의 탓이요. 라는 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다. 우리가 찐따라서 그렇다. 결국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인 거예요. 한마디로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바로 국채보상운동인 거예요.
나라국, 일본에게 진빚 부채를 보상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주권을 획득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겁니다. 둘이 완전 결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둘이 서로 싸워요. 이 시기 때. 의병은 뭐라고 하냐? 야, 애국개몽운동 계열들아. 야, 어느 세월에 실력 키워서 일본 덜어낼 건데 우리한테 와. 우리가 총칼 쥐어줄게. 같이 싸우자. 애국개몽운동은 또 의병을 비판해요. 야, 이런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야, 니들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긴 적 있냐? 니들만 죽을 뿐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지는 못해요. 물론 합쳐지려는 노력도 일어나긴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이렇게 의병과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애국개몽운동 계열 두 방향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맞서고 있었던 거예요. 의병을 왜 하는지를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작품의 조선의 뜻이 없다. 아라사는 압록강 도망강의 삼림의 경원 광산 중수 광산을 숫단해 갔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비술 기억도 새끼들이 무슨 의병 강나 새끼들이 그리 대단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겠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일본이 이제 의병에 대한 인식인데요. 사실 이 미스터 선샤인이 딱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져온 거고, 사실 여기는 이제 김태리랑 이병헌이 이제 의병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이제 의병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애국개몽 운동 계열도 일본이 방해를 하고 또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도 사실 의병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다만 추구하는 방향과 스타일,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네, 자, 우리는 1907년에 좀 이따 봤겠지만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미조약이 체결되는 그 해에. 근데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던 1905년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5년 전이죠. 이때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일어나요. 저기 제일 오른쪽에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생긴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기억나세요? 1차 한일 협약 때 고문을 파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문 정치. 내정 고문, 재정 고문에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매기처럼 생긴 메가타입니다. 얘가 한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조선을 먹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 어차피 먹을 거면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예.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환전하는 것처럼 조선의 돈을 이제 싹 다 일본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화폐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돈을 가져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가면 일본에서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돈의 등급을 3개로 나눠요. 갑을병. 병이 뭐냐면 병든 돈입니다. 제일 상태가 나쁜 돈. 갑이에요. 갑은 뭘까요? 우리 그 세뱃돈으로 주는 그 새 돈. 그러면 갑이면은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갑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 원금에 그대로 해내는 일본 돈을 주는 거예요. 새 돈 10,000원이면 일본 돈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으로 판정을 받는다. 병든 돈. 가장 쉬운 예시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거스름돈 지폐 받았을 때 테이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왠지 모르게 빨리 쓰고 싶어. 그 다음에 세종대왕 얼굴에 막 눈알이 파져 있다든지, 또는 막 콧수염이 그려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 왠지 모르게 빨리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병든 돈이에요. 그 병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푼도 안 바꿔줘요. 근데 더 일본이 사악한 게 뭐냐면 이 당시 때 우리나라 전체 돈의 3분의 2를 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3분의 2가 공중분해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겠죠. 보통 상인들, 특히 상인들이나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현금이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망할까요? 은행이 망합니다. 은행의 돈이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리겠죠. 이때 일본이 달달한 유혹을 던져요. 야, 고종 황제, 너 돈이 없죠. 어떻게, 거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때 돈을 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돈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 정미조약이 체결됐던 그 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3년 전이었던 그 해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일본에게 빌린 자금이요. 당시에 1,300만 원이요. 당시 금액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환전을 하면, 바꾸면요. 이게 역사 박사님들에 따라서 계산법이 조금씩 다를 때마다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한 3,300억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3,300억을 빚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또 당시의 대한제국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 대한제국의 1년에 세금으로 버는 돈이 1,318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해 세금 나가는 게 1,3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버는 돈으로는 절대 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동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달 급료의 약 65만 배가 1,300만 원입니다. 즉 당시의 일반적인 노동자 한 명이 이 1,300만 원을 갚으려면요. 5만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5만 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애국개몽운동, 실력을 양성해서 경제적으로 힘을 켜서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의 주도 인물이 있죠. 바로 서상돈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여기 학생들이 몇 명 보여서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할 때 암기법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얘기가 막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항상 정답이 서상돈이 주도했다예요. 근데 이거를 암기법을 하자면 돈돈돈돈 돈 아저씨, 돈돈돈돈 돈 선생님, 일본에게 빚 돈을 갚자, 돈을 갚아서 광명 찾자. 바로 서상돈 선생님과 김강재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네, 요거는 잠깐 학생들이 눈에 보여서 평생 기억할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 서상돈 선생님이 대구에서 주도를 하세요. 여기 보시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 김강재 선생님과 함께 주도를 하십니다. 이 두 분이 만든 단체가 광문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구에서 만든. 이게 오늘날의 출판사예요. 출판사.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출판사에서 교과서나 아니면 우리의 뛰어난 민족학자들의 이런 책들을 발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광문사가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문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단체가. 그래서 대구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이 되는 거고 대구 지역과 경상도 일대의 뛰어난 인물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상돈 선생님이 만든 광문사입니다. 그리고 서상돈 선생님은 대한매일신보의 신문사의 대구지사를 운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현재 대한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에게 진빚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 2월 달에 우리가 정미조약이 체결됐던 그 해죠. 그 해보다 아마 한 5개월 정도 빠른 시기입니다. 이때 광문사 모임이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광문사를 더 큰 단체로 이제 변환하는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상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일본에게 땅이라도 떼어줘야 할 터이니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당 한 달에 20전씩 모으고 나머지는 특별 모금을 하면 석 달 만에 모두 갚을 수 있다. 라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처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800원의 거금을 내놓습니다. 당시의 계산법으로 오늘날 계산법을 바꾸게 되면 이것도 물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천만 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회원들이 또 모금을 해서요. 2,000원의 모금을 만들고 5천만 원의 모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국채보상운동 앞에 봤던 그 취지서를 작성한 후에 신문사, 언론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배포하게 되는 거죠.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 각지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시작됐던 이 실력양성운동, 애국개몽운동은 전국 규모의 애국개몽운동, 실력양성운동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했던 그 취지서고요. 여러 신문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 겁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왜 대구일까요? 여러분들. 아니 사실 이 국채보상운동은 이런 큰 스케일의 민족운동이 서울도 있고요. 평양도 있고요. 정말 큰 대도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당시 수도는 서울 한성이잖아요. 근데 엄청 멀리 떨어진 대구에서 왜 이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 또 약간 눈빛이 뭐지? 이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시내에 경삼감영공원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연애를 할 때 돈이 없으면 여기 가서서 산책을 하고 사랑을 속삭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큰 일을 앞두고 최근에 제가 메가스터디 강사를 데뷔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걸어 다녀요. 왜? 여기에 좋은 기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가 조선시대 때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경상감령이 뭐냐면요. 이 감령이요. 관찰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시대 관직이요. 몇 개 없어요. 딱 관직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예요. 그 다음에 지방 시골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관직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죠. 딱 한 명이 떠오릅니다. 사또. 네, 사또. 사또법이 떠오르게 되는 그 사또. 똑같은 말로 우리가 원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 지역마다 사또가 있어요. 동네 시골마다. 그 사또를 총괄하는 게 바로 관찰사고요. 이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 바로 감령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전국을 8도로 나눠요. 그래서 8개 도마다 관찰사를 한 명씩 파견해요. 그러면 이 경상도에 총괄했던 관찰사가 머무는 감령이 대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대구에 없었어요. 원래는 경주, 안동, 상주 이렇게 돌다가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대구로 옮겨져요. 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구가 정말 교통의 요충지구나. 정말 중요한 지리에 위치하고 있구나는 걸 정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령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가 경상도에 71군데 지역에 사또가 있는데 걔들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경상도의 수도가 된 거예요. 이때. 자,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갑자기 대구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됐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우리 신나요. 대구 집값이 다 오를 거예요. 맞죠? 폭등할 겁니다.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맞죠? 똑같아요. 이때 경상감령이 만들어지면서 경상도의 수도가 되니까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싹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 조선시대 때 3대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령이 설치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보시면 2개 건물이 남아있어요. 하나가 당시에 업무를 보던 곳, 관찰사가. 여기 있는 징청각은 관찰사가 이제 잠자고 머무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큰일이 있거나 이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걸으세요. 네, 좋은 기운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이 감령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이 얘기를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서문시장과 또 관련이 있어요. 제가 또 서문시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에 만두가 맛있는 게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또 좋아하는 만두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문시장은 당연해요. 대구가 이제 경상도의 수도가 되면서 여기 지도 보시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문시장도 급성장하게 되는 거고 전국 조선시대 때 3대 시장이 되는 거예요. 서울과 평양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 그리고 이거와 또 관련된 게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처음으로 크게 의연금, 모금을 하게 되고 선언을 외쳤던 게 바로 서문시장 한복판이었던 북후정입니다. 저기 이름 보이죠? 시민 커뮤니티 센터 북후정. 그 북후정이에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요. 또 뭐와 관련이냐면 우리 양령시장. 이거도 감령이 설치되고 나서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3대 약점 골목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 약재를 이렇게 두면은 그 약재 냄새를 맡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람을 쐰다라고 해요. 영바람을 쐰다고. 네. 그래서 좋은 약재는 이 좋은 양령 시장에서 영바람을 쐬야 된대요. 당시 대구로 모이는 약재가 최고의 약재로 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북쪽에서 원산에서 생산된 약재가요. 대구까지 내려와요. 이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바람을 쐬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정도로 대구의 이 약전 골목이 당시에 정말 대표하는 약전 시장이었고요. 네, 그것도 감령의 또 설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 민족 운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이 또 대구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도했던 서상돈 선생님도 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또 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다시 돌아와서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하죠. 본인이 먼저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을 미뤄요.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가 나서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신하들도 함께 모금 활동에 나서겠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깨어있는 우리 지식인들, 어린 유학생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참여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들도 하루 번 돈을 그대로 국채보상운동의 기금으로 냅니다. 그러면서 전국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대 여성운동의 시초이자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 대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24년 9월 14일 날 저기 805홀에서 남인동의 부인들이라는 연극이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의 이후에 이걸 알았더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갔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대구의 남일동의 부인들이요. 저기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를 해요. 사실 이 시기도 여전히 남자와 여성의 지위는 약간의 엄연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이 운동을 주도한다?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대구의 남일동의 여성 부인들 7명이 주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한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성의 몸이지만 우리도 이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도 백성입니다. 군주의 교화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까? 우린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남일동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근대 시기 때의 최초의 여성운동이에요. 이걸 계기로 또 전국의 여러 여성운동 단체가 조직이 되고 또 국채보상운동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국채보상운동이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우리 대구의 여성들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모금에 대한 미담들이 많이 나와요. 각종 언론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막 다룹니다. 대표적인 미담 하나 뭐가 있냐면 충주 사람들이요. 의연금 모금한 걸 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요. 이때 도적대들이 당연히 야 너 돈 많다 야 돈 줘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때 국채보상운동을 왜 하는지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도적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도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많은 신분을 막론하고 각계 각층이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결과 3개월 만에 2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50억 정도로 보기도 하고요. 더 적게 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안타깝게도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의 정말 강력한 탄압이 들어가요. 통감부의 탄압이. 왜? 일본 입장에서 정말 놀랄 일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올가매려고 만든 빚덩이를 밑에 있는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돈을 내서 지금 해결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자들은 또 은가락지 또는
비단옷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지금 다 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강력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정말 사악한 짓을 해요. 저기 양기탁 아저씨 당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어떻게? 야 니들이 정말 없는 돈 낸 거 이 양기탁이가 돈을 빼돌리고 있어. 돈을 횡령하고 있어라고 헛된 루머를 퍼뜨립니다. 근데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흔히 연예인들이 이렇게 루머 나올 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 그 루머가 터지면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개 그렇게 생길 때 알아봤다고. 맞죠? 내 고를 알아봤다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니 땡꿀뚝에 연기가 나냐? 의심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금 활동이 지지부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의 탄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나눔과 책임을 갖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주를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큰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그 민족운동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저의 고향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구였다라는 것. 네. 그렇게 해서 국채보상운동의 결과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기리기 위한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진은요 제가 오늘 찍은 게 아니라 제 지인들이 동진아 큰일 났다고. 왜? 야 네 얼굴이 여기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죠. 선생님 저 얼굴이랑 이 얼굴이 좀 다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요거는 네 강남에서 네 연예인을 찍어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쁘게 보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입니다. 네, 저예요. 네. 그리고 뭐 달콤이 대전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이런 국채보상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이 받아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걸 계기로 지역 최초의 세계 기록 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인간어라거나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 국채보상운동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대구에서 시작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대구.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왜 저렇게 오바를 하냐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강의는 끝났는데요. 선물을 줘야 됩니다. 3개가 남았어요. 네. 자,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 얼마입니까? 여기 말씀드린 학생 얼마죠? 맞습니다. 네. 네, 이날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다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 수업을 할 때 이런 눈빛을 보여줘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손문에 지금. 네, 그럼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 네, 여기 있는 학생.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참여율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지금 약간 안 시켰다고 지금 약간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자,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서 뭐에 등재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만에 딱 끝냈어요. 알차지 않나요? 네.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 되면 내년에 또 부르겠죠? 네. 내년에 또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또 뭐 방송에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열강의